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은 외계행성 탐사 부분을 선생님이 일단 칠판 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하기가 되게 어렵다. 왜냐면 별을 직접 관측하기도 어려운데 별 근처에 있는 별빛을 반사하는 행성을 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많이 사용했어. 여러분 다 알고는 계실 거야. 도플러 효과, 그죠? 그 다음에 식현상, 그 다음 미세 중력 렌즈 효과, 요 세 가지인데요. 요 세 가지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관측하는 방법과 어떤 경우에 얘를 잘 관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내용적인 걸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중심별의 파장 변화라고 얘기하죠. 파장 변화를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도플러 효과였어요. 우리는 도플러 효과를 그럼 생각을 하셨는데, 도플러 효과 자체는 뭐다? 자, 다가오는 물체는 파장이 어떻다? 짧아지고, 자, 멀어지는 물체는 파장이 길어진다.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이런 거 우리 파장 변화 했었죠? 파장이 가장 짧은 것부터 해볼까요? 감마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자외선이었죠? 그 다음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전파, 이런 순서였는데, 우리 가시광선에서는 파장이 가장 짧은 쪽이 뭐였어요? 보라색 쪽이 제일 짧았고요. 파장이 긴 쪽이 무색이었어요. 빨강 쪽이 파장이 긴 쪽이었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의 반대가 보라색을 주로 안 하고 빨간색의 반대는 주로 파란색을 하니까 우리가 파장이 짧아지고 해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청색편이라고 했죠. 청색편이. 그 다음에 파장이 길어지는 거를 뭐라고? 적색편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플러 효과 자체를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행성과 별의 운동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이 이거였죠. 중심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행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동안에 뭐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 지구 주변을 달이 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런 일방적인 운동은 없다 그랬죠. 어떤 운동이다? 두 천체의 공통질량 중심. 자, 공통질량 중심이란 예를 들면 두 천체가 지금 별과 행성의 질량비가 100대 1이다. 그러면 공통질량 중심까지는 어떻게 거리비가 됩니까? 여기까지 거리비가 1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치? 여기 부분을 뭐라고?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했다. 중심이라 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십시오. 공통질량 중심은 어떻게 찾습니까? 질량비를 이제 서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주변을 얘네가 돌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중심별도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해서 어떡한다?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성도 당연히 누구를 중심으로? 별을 중심으로 온 게 아니라 공통질량을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을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커다란 이런 식의 공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죠. 요런 운동이 완성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둘의 별과 행성의 뭐가 같아야 된다? 행성의 공전 주기가 같아야겠죠. 공전 주기가 같다.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별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또 같아요. 방향이 같다. 그래야지만 운동을 할 때 항상 어떡하니? 별과 행성 사이에 꼭 공통질량 중심이 끼게끔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우리는 주로 많이 사용할 게 이거죠. 공전 주기가 같다랑 공전 방향이 같다. 요거는 반드시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식이죠. 자, 요거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별의 파장 변화에 대한 도플러 효과를 얘기하려면 결국 관측에서 우리가 관측 목표는 뭐죠? 지금 관측 목표는 행성을 찾는 게
게 관측 목표인데 행성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별 자체가 이런 공전을 한다는 것은 별이 어때 행성을 가지고 있어서 둘의 공통질량 중심을 축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행성을 갖고 있다. 이런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별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실 건데 문제는 이제 별이 우리가 직접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별이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좋겠지만 너무 멀어서 그건 좀 힘들고 실제로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공통질량 중심은 어떡하니? 별 밖에 나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거의 별 중심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떡한다? 우리가 실제 움직임이 아니라 별의 뭘 보는 거야? 도플러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럼 별이 여러분 보시기에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려면 자, 여러분이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선 방향에 대해서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그치? 이래 다가가고 이렇게 하면 멀어지고 이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선 방향과 나란했을 때 잘 관찰할 수 있겠죠? 자, 나란했을 때 여러분이 보면 다가가면 파장이 어떻게 해야 돼? 짧아지고 자 이렇게 해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칠판상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관측자의 시선은 어떡하지? 요쪽, 뭐 요쪽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요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뭐죠? 지구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셔야죠. 이쪽에서 봐야 하는지 이쪽에서 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모습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설명을 위해서 요 말 잘 알아두시고 요거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심별의 파장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지우고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거를 지구가 자 아래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실제 별의 움직임, 선생님이 지금 행성의 움직임은 지금 안 그리고 별의 움직임만 먼저 그렸어요. 그럼 별이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흰색 화살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흰색 화살표는 별의 실제 공전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명 이제 물리에서 말하는 뭐죠? 접선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런 속도, 등속으로 돌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것만 관측한다? 실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 벡터를 옆으로 움직이는 벡터와 앞뒤로 움직이는 벡터로 나누려고 해요. 예를 들면 자, 요 앞에 있는 경우는 자, 옆으로 움직이는 주황색 벡터만 있고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주황색 벡터와 앞뒤로 움직이는 초록색 벡터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떡하니? 옆으로 움직이는 건 없고 앞뒤로 움직이는 초록색 벡터만. 자, 이 경우는 초록색 벡터와 자, 이렇게 움직이는 주황색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경우는 어떡하지? 주황색 벡터 옆으로 움직이는 요것만 있을 수 있죠. 자, 얘는 자, 요것과 요것의 합으로 여기 경우는 자, 요렇게 얘는 요것과 요것의 합으로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X축과 Y축 물리량을 이렇게 시선 방향에 대해서 시선 방향의 수직인 것과 나란한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것만 관찰하시는 거예요?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거니까 초록색 벡터만 관찰하시는 거고 오른쪽 초록색 벡터는 지금 다 어떡하죠?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편이 왼쪽 초록색 벡터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청색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선 속도 그래프에 그려놓죠. 그래서 X축은 시간이라고 보시고요. Y축은 이제 보통 시선 속도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의 시선 속도죠?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플러스의 경우는 뭐예요? 플러스는 후퇴죠, 후퇴. 마이너스가 접근입니다. 그럼 후퇴와 접근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시선 속도 자체는 이 단원 뒤에 보시면 허블 법칙 하실 때 시선 속도 공식 배우시잖아요. 자, 시선 속도 부위는 어떻게 구했더라? 그렇죠. 람다 제로분은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게 이제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파장 변화를 통해서 속도를 유추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파장 변화라는 건 나중 파장에서 처음 파장을 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래프가 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이 별의 운동 중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요 위치다. 1번의 위치다. 그럼 우리가 적색 편이량이 제일 큰 거잖아. 플러스 값이 요 값이 크다는 것 자체는 나중 파장이 많이 길어졌다. 그럼 파장이 가장 많이 길어질 때는 어떤 때다? 자,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자, 이 위치가 1번의 경우 해당되는 게 멀어지는 파장이 가장 길었을 때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번이라고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멀어지는데 이것보다는 멀어지는 정도가 어떻게 작게 나타났죠? 어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얘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2번의 경우, 이 2번의 위치는 멀어졌은 다음에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게 안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어딨지? 2번이죠. 그래서 후퇴 속도가 플러스면 후퇴해서 가장 멀었을 때가 2번의 위치다. 누가 가장 멀었을 때다? 별이 가장 멀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니까 왼쪽 부분은 청색 편이량이잖아요. 청색 편이량이 가장 컸을 때가 3번의 위치인데 그럼 어떡하죠? 지금 3번 전에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청색 편이량이 가장 큰 여기의 위치를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다음에 이 위치에서의 다가오는 이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다가오다가 가장 가까워진 이 4번의 위치가 어디죠? 편이량이 나타나지 않는 이 4번의 위치라고 봐주시면 되죠. 1, 2, 3, 4의 위치를 시선 속도 그래프에 1, 2, 3, 4로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 매칭시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은 뭘 얘기한 거냐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숫자가 20km/s라고 써있다. 그러면 누구의 실제 속도가? 중심별의 실제 속도가 20km/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별이 이렇게 돌았다면 행성은 어땠죠, 여러분? 행성은 항상 이거보다 더 멀리 있고 그러면 더 큰 공전 궤도를 돌게 되지. 그러면 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공전 주기는 같은데 원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속도는 이 20km/s보다는 훨씬 어때? 커야 된다는 거죠. 더 빨리 돌아야 된다. 그지? 접선도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문제는 중심별이 예를 들면 3번에 위치해 있었어. 그럼 행성은 어디 있어야 되지? 오른쪽에 있으셔야 되죠. 왜냐면 여기에 공통질량 중심이 있으니까 공통질량 중심을 축으로 해서 양쪽이 어때? 서로 반대 방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이 왼쪽에 있으면 행성은 오른쪽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요. 자, 중심별이 4번에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제일 가깝다. 그러면 자, 공통질량 중심 여기 있으니까 행성은 어디? 그거보다 더 멀리. 그치? 가장 먼 위치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공통질량 중심이 가운데, 이름이 뭐야? 중심이잖아. 가운데 오고 한쪽에는 별이, 한쪽에는 행성이 오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지금 벡터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초록색 벡터, 앞뒤의 벡터 값만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이 그래프라는 거. 그래서 1, 2, 3, 4의 위치를 찾는 거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 있죠. 어떡하냐면 우리가 보통 스펙트럼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걸 처음에 오해한다고 그랬어. 뭐 예를 들면 청색편이야. 그럼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막 다가면 갑자기 파란색 옷으로 바뀌고, 이런 색깔이 아니라 그랬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빛을 실제로 관측하시면 별빛의 이제 스펙트럼을 보잖아. 그러면 보통은 별이 뭐를 갖고 있어? 그냥 별만 있다. 그러면 애가 온도가 높으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별 주변에 뭐가 있었어?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일정 파장을 흡수를 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별을 관찰했을 때 보는 그 스펙트럼은 뭐였다? 흡수 스펙트럼을 주로 보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2번이나 4번일 때는 편의량이 없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모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4번에서도 어떡하죠? 똑같은 위치 그대로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3번의 위치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스펙트럼이 쭉 있다. 그러면 이 흡수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어떻게? 자,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있던 자리보다 약간 왼쪽이 지금 파장이 짧다고 하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위치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스펙트럼 모습이 어떻게 된다? 원래 위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수치를 아예 집어넣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난다? 많이 했던 걸로 해볼게요. 만약에 이 경우가 400나노미터였다고 칩시다. 나노미터. 이건 뭐 하나가 이제 그랬다. 그럼 여기는 예를 들면 380 나노미터로 이제 관측이 된 거예요. 나노미터로 관측이 된 거고, 다시 400 나노미터. 그 다음 다시 여기는 420 나노미터로 관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적색 편이량을 계산하시면, 자, 다가올 때 적색 편이량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람다 제로를 400으로 놓으시고요. 파장이 뭐야? 380이잖아. 380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400을 빼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때 접근일 때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자, 멀어질 때는 계산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람다 제로가 400이고 나중 람다 420, 그 다음에 람다 제로 다시 400 하면 이게 얼마?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퇴할 때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 자체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선 속도 변화를 한번 그래프 그려봤고요. 그러면 이제 시선 속도,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래프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의 모양이 바뀌는 걸 가지고 위치를 찾는 것도 나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지금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통해서 이제 행성을 찾는데 중심별의 파장 변화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일단 그 행성 또는 별, 요 행성계의 그 공전 궤도면이 물론 수직만, 내가 봤을 때 수직만 아니면 되죠. 기울어져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어떨 때? 나란했을 때 관측이 가장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어떨 때? 나란할 때. 나란할수록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중심별에 대해서 행성의 질량이 다소 커야 한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네 질량이 100대 1이면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가 1대 100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이 중심 그 행성의 질량이 좀 더 커서 만약에 100대 5였다고 생각할까요? 100대 5? 그러면 거리비가 5대 100이 되니까 즉 얘가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하는 거야? 공통질량 중심이 중심별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 중심별의 공전 궤도의 크기가 커지게 되죠. 운동이 커지니까 관측이 좀 더 쉽게 나타나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관찰이 좀 더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성의 질량이 크면 지금처럼 공통 질량 중심이 별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그 별의 공전 궤도가 커진다. 그래서 관찰이 좀 쉽다. 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실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별과 행성이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을 할 거고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중심 별이 행성을 호로록 잡아드시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회전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원심력이 생기고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서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행성의 질량이 커졌다는 의미는 만유인력 공식을 보시면 R 제곱분의 GMM이잖아요. M 값이 커졌으니까 만유인력이 커졌네요. 그럼 어떻게 돼? 원심력도 커져야 되니까 공전 속도가 빨라져서 그럼 빨리 움직여야 파장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할 게 이게 멀수록 파장 변화가 크다? 아니죠. 멀고 가까운 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별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가 중요한 거죠. 빨리 도야 공전 속도가 빨라야지만 파장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래서 선생님 그런 얘기 했었어. 멀리 있는 자동차는 우리가 멀리 있는 자동차가 아니지 미안해. 빨리 지나가는 밤에 되게 천천히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느낄 수가 없잖아. 밤에 보면 빨리 지나가는 자동차가 뭐 이렇게 소리 변화하는 거 들릴 수가 있다.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이 뛰어가면 가까워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느려서 못 느끼는 거라 했어. 선생님이 막 싱싱이 같은 거 타고 확 지나가면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의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빠를수록 이 파장 변화가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중심별의 그 시선 속도가 어떻게 하면 커질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정 궤도면 내 눈하고 공전 궤도면이 나란해야 시선 속도 값이 빨리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고요. 그죠? 잘 움직이는 거.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게 효과가 클 거잖아요. 이게 수직이면 효과가 작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행성의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만유인력 크고 원심력도 커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돌아. 그래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 파장 변화는 누구랑 상관이 있다? 중심별의 공전 속도랑 상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두 번째 조건에서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서로 같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문제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식현상 얘기를 해볼게요. 식현상. 자, 식현상. 식이라는 건 가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변에 행성이 이렇게 돈답니다. 근데 만약에 별 주변에 행성이 이렇게 돌았어요, 얘들아. 이렇게 돌면 행성이 선생님 얼굴 가리지 않잖아. 이러면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별 주변 행성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돌면 가렸죠. 이렇게 하면 뒤로 갔다가 가렸다. 이런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역시 거의 나란하게 행성이 공전을 해야지만 식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모양을 여러분 그릴 때 이런 그림 많이 보시죠.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그 주변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한다. 중간에 이렇게 막 가릴 거니까 가리는 면적이 점점 커져서 중심면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 가렸어. 그 다음에 앞을 지나는 동안은 가리는 면적이 같으니까 가장 어두운 상태에서 밝기 변화가 별로 없겠죠. 그 다음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가리는 면적이 줄어들 거니까 자, 점점 밝아져서 다 완전히 나가면 원래 밝기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될 거야. 그럼 결국은 중심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얼만큼 어두워진다? 행성이 가리는 면적만큼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보면 X축은 뭐야? 시간이고요. Y축이 L, 광도인데 누구의 광도죠? 그치. 중심별의 광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밝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어두워졌다가 계속 어두운 상태 유지하다가 밝아져서 다시 원래 밝기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구간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어요. 직접적인 걸로 일단 어두워진 정도. 여러분, 이 어두워진 정도는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그 중심별을 가리는 면적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은 얼만큼이냐면 행성이 구인데 이 구의 그림자의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보통 그림자는 어떻게 돼? 원이죠? 원의 면적은 파이r 제곱이니까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 행성 그림자 면적. 그지? 그림자 면적이야. 정확한 표현은 그림자 면적과 비례관계고 결국 그림자 면적이라는 것은 파이r 제곱이니까 반지름, 행성 반지름의 제곱과 관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구평 푸실 때도 나왔었지만 보통 자 밝기가 얼마만큼 어두워졌다. 3배만큼 어두워졌다. 그러면 면적이 3배만큼 컸다는 뜻이고 행성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지? 루트 3배만큼 됐어요. 선생님한테 루트 3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네, 식현상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림자 면적이었기 때문에 구평 문제에 나왔다고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도 또 자, X축이 지금 시간인데 그거랑 이제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면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그동안의 시간. 여기도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시간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자, 요 시간이잖아요. 요 시간이잖아요. 그럼 뭐죠? 행성의 지름과 관련된 물량이죠. 행성의 지름. 행성의 지름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또 보세요. 어떤 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아니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같은 시간이죠.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시간이 같은데 결국 그건 뭡니까? 그쵸. 중심별의 지름이죠. 그건 중심별의 지름.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과 주황색을 아시면 중심별과 행성의 지름비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가리겠다. 전체 면적에 얼마만큼을 가려지겠다라는 걸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볼까? 자, 식이 진행되는 전체 시간. 이것도 이번에 구평에 나왔던 거죠. 전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식이 진행되는 시간이니까 사실 뭐랑 좀 의미가 있다. 행성의 공전 속도. 공전 속도랑 상관이 있다. 행성의 공전 속도가 느리면 이 구간이 길어질 거고 공전 속도가 빠르면 이 구간이 짧아지겠죠. 슉 지나갈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공전 속도는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행성이 중심별과 얼마나 떨어졌느냐랑 관련이 있잖아. 우리 케플러 회전에 의하면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질량이 되게 크니까 태양과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막 이랬다. 그러면 가까이 있으니까 만유력이 커. 그럼 원심력도 커야 되니까 빨리 돌아야겠지. 공전 속도가 빨라. 그러므로 어떡하지? 요 시간이 짧아. 저기 해왕성, 천왕성 막 이랬다. 멀어요. 그러면 중심별과 머니까 만유력이 작아. 만유력이 작으면 원심력도 작으니까 천천히 돌겠죠. 천천히 돌았으니까 요 구간이 긴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행성의 공전 속도랑 관련이 있는데 요건 또 뭐랑 관련이 있는 거다? 중심별. 행성과 중심별 사이 거리. 그치? 행성과 별까지의 거리. 즉 행성의 공전 궤도 장반경. 공전 궤도 장반경. 이거랑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겠다. 네. 식현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각 구간별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자, 이 식현상을 같이 뭐랑 도플러 효과랑 같이 비유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식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떡하지? 별은 제일 멀리 가 있어요. 별은 제일 멀고 행성이 제일 가까워서 그러니까 행성이 별을 가리는 이런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가 별의 적색편이라 이제 적색편이란 끝에 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식이 일어나기 전에는 별은 어떻게 써야 돼? 멀어지고 있었어야 되니까 편의가 뭐야? 적색편이. 식 끝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식이 있을 때는 가장 멀었다가 식이 끝나면 방향에 상관없이 별이 가까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식 끝나면 뭐야? 청색편이.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만약에 후퇴속도 그래프를 그려놓는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식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야? 적색편이가 있고 플러스가 식이 일어난 후에는 마이너스가 청색편이 나타나겠다. 누가? 중심별이 그렇겠다. 그래서 식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상황만 먼저 생각하면 된다. 그지? 중심별은 제일 멀고 행성이 제일 가까워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식현상도 같이 누구랑 파장 변화와 함께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파장 변화랑 각 구간이 의미하는 바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역시 얘도 식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잘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얘도 어떡하지? 일단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려야 되니까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여러분의 시선과 어떻게 해야 돼? 나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관측자 시선 방향과 어떤 면에서 나란할 수 있어요. 사실 살짝 비껴나가도 관찰은 할 수가 있겠지만 각도가 거의 나란해야 된다는 거. 이 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많이 가려야 밝기 변화가 나타나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많이 가리려면 결국 행성 그림자 면적이 커야 돼. 즉 행성의 반지름이 커야 돼.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어떻게? 반지름이 클수록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식현상에서는 행성의 반지름을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아까 우리 도플러 효과에서는 행성의 질량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R 세제곱이잖아요. 반지름의 세제곱분의 질량. 요게 밀도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관찰하시면 행성에 가보지 않고도 저 행성의 밀도가 클지 작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크면 지구형 행성일 거고, 그죠? 작으면 목성의 행성이구나. 요런 것도 알아볼 수 있다. 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현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죠? 우리, 그지?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있었잖아. 자, 미세중력 렌즈 효과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미세중력 렌즈. 미세중력 렌즈. 중력 렌즈 효과가 되게 미세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관측 설명은 자, 지구에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다. 지구에서 관측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중심별 A가 있고 A 주변으로 이렇게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별 B가 지나간다. 별 B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시선 방향과 일직선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별 B의 별빛이 그냥 나에게로 도달을 한다. 근데 별 B는 별빛을 어떡하지? 사방팔방으로 내보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한테 직접 오는 빛만 내가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A와 B가 일직선이 되는 이런 순간, 이 순간은 선생님이 지금 뒤에 있는 별이 지나간다고 했지만 사실 뒤에 있는 별 가만히 있고 앞에 있는 별이 지나가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이 됐어. 그렇게 일직선이 되면 자, 직접 오는 별빛은 A한테 가려서 못 온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팔방 나가는 빛을 자, 이렇게 나가는 빛을 어떡하지? 얘가 질량이 크면 잡아당겨주고 또 이렇게 나가는 빛도 얘가 질량이 크면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나에게 도달하는 별빛의 양이 많아진다. 실제로는 이 배경별 B의 밝기가 어때? 밝아지게 되는 거지. 앞에 두 가지하고 다른 점은 뭐지? 앞에 두 가지는 중심별의 파장 변화와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신 거라면 얘는 어떻게 된 거죠?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이 광도인데 누구의 광도라고요? 배경별의 광도 변화죠. 그래서 평상시는 이렇게 어둡다가 일직선이 됐을 때 밝기가 밝아지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요쯤 됐어요. 요쯤에 비가 있었는데 행성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행성에 의해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어?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요 그래프에서 미세하게 밝기가 밝아지는 부분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였죠? 자, 큰 거는 중력 렌즈 효과, 작은 거는 미세중력 렌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 거는 중심별에 의한 미세중력, 그 다음에 작은 변화는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효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둘 다 이제 미세중력 렌즈 효과고, 얘는 또 특징이 뭐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은 별을 중심에 두고 행성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지 않니? 그래서 파장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심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는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 근데 이 경우는 앞별과 뒷별이 서로 아무런 역학적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어쩌다가 한 번만 있는 거니까 한 번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진짜 레어템이죠. 좀 주기적인 관측이 안 일어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럼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잘 일어나려면 사실 뭐예요? 중력이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중심별의 질량, 행성이죠. 행성의 질량이 커야지. 행성 질량이 너무 작으면 이런 거 안 나타날 거잖아. 그치?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되게 클 경우에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외계 행성을 탐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일단 칠판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교재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 교재로 한번 다시 볼게요. 교재 16강이죠.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여기 어디죠? 펀 지구과학 1. 그거 다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배웠던 게 시선 속도 변화에 대한 얘기였죠? 시선 속도 변화. 아이고, 여기 봐. 자. 시선 속도 변화 얘기. 이용하는 방법은 중심별이 중심별하고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할 때,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할 때 시선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후퇴한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를 측정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지금처럼 멀어졌을 때는 어떡하죠? 멀어졌을 때는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측자에 대해서 시선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떡하죠?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다가왔을 때, 관측자에 대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을 때, 중심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떻다?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지나갈 때, 그지? 누구는 중심별은 멀리 있어야 되죠, 여러분. 중심별은 멀리 있고 행성이 앞쪽에 있었을 때, 그지? 중심별은 멀리 저 뒤에 있고 행성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가리는 때만큼 밝기가 어두워지는 걸로 관찰할 수 있었다고 했고, 어떨 때 관찰이 편하다고 했냐면, 우리 아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죠? 이 말 중요하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이제 식현상 같은 경우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그지? 그래서 밝기가 많이 어두워지니까 관찰하기 쉽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미세중력 렌즈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미세중력 렌즈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이거는 위의 두 방법하고 다른 점이 뭐지? 위의 두 방법은 중심별의 밝기 변화라든가 파장 변화를 보는 거라면, 얘는 멀리 있는 배경별의 밝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밝기가 일직선이 됐을 때 좀 더 밝아지는 현상, 그지? 앞쪽에 있는 별과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밝기가 이제 추가로 더 밝아지는 현상을 이용한 거다. 근데 얘는 주기적인 관측이 안 된다 그랬어. 다른 것들은 별 중심으로 행성이 도는 걸 이용하는 건데, 얘는 앞별과 뒷별이 일직선이 되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쩌다가 한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고요.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탐사는 사실 직접 관측이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중심별을 가리고 주변부에 있는 행성으로부터 나오는 뭘 이용한다. 그치, 행성이 주로 적외선을 내보낼 거니까 적외선 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외계 생명체 탐사잖아요.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라고 그랬어.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를 갖다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생명 가능 지대는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예요? 이거는 그치, 물인데 어떤 물이어야 돼? 액체 상태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랬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잠깐 설명했는데, 이론적인 생명 가능 지대는 사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물론 온도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수 있지. 실제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온실 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지구도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여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사실 어려운 구간이지. 근데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액체 상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별의 광도만을 고려해서 생명 가능 지대를 구하기로 했다. 요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은 적당한 중심별인데, 여기 나오지.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돼야 되니까 중심별의 수명이 충분히 길기 위해서는 대부분 뭘로 얘기한다? 그쵸. 주계열성에서 주로 얘기한다. 주로 뭐라고? 주계열성. 그러면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광도랑 질량이 비례관계니까 질량이 클수록 밝은 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질량이 작을수록 어두운 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요 그래프, 여러분 나와 있는 요 그래프가 주계열성에서의 생명 가능지대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별의 광도가 크면 생명 가능지대가 멀리 있고, 광도가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가 가깝다. 요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멀수록 어떻지? 멀수록 폭도 넓고 멀고, 그죠? 가까울수록 폭도 좁고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계열성의 진화 정도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어떡하죠? 주계열의 질량이 크니까 진화 속도가 빨라서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거고, 요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보시면,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너무 클 때는 수명이 짧아서 힘들고, 너무 작으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동주기자전이 일어나서 어렵잖아.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기 가장 적합한 별은 대체로 F, G, K형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F, G, K형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외계 행성계란 태양계 밖에 존재하여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을 이루는 계를 말하고, 자,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을 뭐라고 합니까?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외계 행성. 외계 행성 탐사 방법에는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이용하는 거, 중심별에 지구에 가까워지면 별빛의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죠? 짧아진다.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면 식현상이 일어나 별의 밝기가 어떻다? 어두워진다. 그것도 중심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거리가 다른 두 별이 시선 방향과 일치할 경우 앞쪽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의 중력으로 효과가 추가돼서 별의 밝기가 불규칙해진다. 요거 이용하는 거고, 직접 관측할 때는 중심별의 밝기가 너무 밝기 때문에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찾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외계 행성을 탐사할 목적으로 2009년에 발사된 우주망원경, 이거 뭐죠? 우리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케플러 우주망원경,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계의 특징을 보면, 탐사 초기에는 질량이 크고 중심별과 가까운 행성이 주로 발견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탐사 능력이 좋아진 거지. 그래서 좀 더 작은 행성들도 많이 발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해서 OX, 외계 행성은 어두워서 별보다 찾기 어렵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직접 관측이 어렵다 했고요. 별이 관측자에서 멀어지거나 별빛의 파장이 길어진다. 멀어지면 별빛의 파장이 길어진다. 맞죠? 외계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키면 중심별의 밝기가 어두워져야 되는 거죠. 틀린 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을 발견하려면 별빛의 파장 변화가 아니라 배경별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행성과 중심별 중 A와 B에 해당하는 걸 각각 쓰라고 했는데, 안쪽 궤도가 작은 게 뭐죠? 이게 별이죠. 그 다음에 궤도가 큰 게 행성이 돼야 되는 거죠.
A니까 이제 별이 지구에 접근하면 스펙트럼 파장이 어떻게 되지? 짧아지고, 그래서 뭐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자, 3번에 그림은 어떤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A와 D의 공전 궤도면을 관측자 시선 방향과 이루는 경사각을 나타낸 거다. 자,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봤을 때 그 행성의 중심별 앞으로 조금이라도 지나가게 되는 것만 골라주시면 되죠. 누구죠? A하고 B가 되겠죠. C하고 D는 앞으로 지나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현상은 볼 수 없네요. 4번, 그림은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한 원리를 나타낸 거다. 지금 딱 그림 봐도 뭡니까 이거? 미세중력 렌즈 효과 이용하시는 거죠? 뒤쪽에 있는 별빛이 앞쪽에 있는 별의 중력에 의해서 미세하게 굴절되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 미세하게라는 말 있으니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이때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그치? 행성의 중력으로 인한, 행성 질량의 중력으로 인한 효과가 더해져서 뒤쪽 별의 밝기 변화가 불규칙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외계 행성계에서 외계 생명체 탐사.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외계 생명체라고 하죠. 뭐 이거는 그냥 됐고,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 중심별 주위에 물이 어떻게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한 말. 생명체에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지구랑 비슷한 조건이면 좋겠지, 그지?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야 뭐가 있을 거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거고,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히 커서 별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는 거지, 그지? 적절한 두께의 뭐 대기가 존재를 해서 온실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한 뭐 자외선 이런 것도 차단시켜 줘야 되고요. 자기장과 위성이 존재를 해야, 자기장이 있어 역시 뭐 태양풍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그 생명체를 보호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전축이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 변화가 있으면 좀 더 좋겠다. 자, 그래서 외계 행성체 탐사 방법 뭐 이런 것들 뭐 있다. 그리고 이제 세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는 거지? 전파망원경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부터 오는 주기적인 어떤 전파,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잡아보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별 주위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영역을 뭐라고? 그렇죠.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고요.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해서 알맞은 말.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의 광도, 그 다음에 별과 행성 사이 거리 등의 영향을 받는다.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별에서 멀어지고 폭은 어때? 넓어진다. 중심별과 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행성의 물은 무슨 상태가 됩니까? 너무 가까우면 기체 상태가 되겠죠. 뜨거우니까. 그죠? 태양계 행성 중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 건 우리가 어디 삽니까? 지구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OX. 행성이 중심별에서 멀수록 생명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죠. 적정한 거리에 있어야지. 생명 가능 지대에 있어야 되는 거고, 고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어야겠고요. 중심별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힘들죠. 그죠? 천천히 진행을 해야 일정한 어떤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별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 한다. 이 말이 맞는 거고요.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장도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조건이 되겠죠. 자, 4번. 그림은 H활도의 주계열성의 질량과 수명을 나타낸 건데, 행성이 탄생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약 10억 년이 걸린대요. 10억 년이 걸린다고 할 때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해서는 A, B 중 어떤 별의 행성을 조사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10억 년이니까 여기 있는 그 숫자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적어도 10억 년보다, 여기서 10억 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보다는 10억 년이 걸린다는 건 생명체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에도 별이 계속 존재를 해야겠지.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가 지금 10억 년 걸린 거잖아. 근데 이거보다 이쪽 위에 가면 질량이 어때? 광도가 크니까 질량이 커서 수명이 어때? 별의 수명이 짧아. 수명이 짧으니까 생명체 탄생하기도 전에 별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질량이 작아야 되니까 B가 더 유리한 거죠. B가 더 유리하다. 이거 주기율의 수명이니까 수명이 더 길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10억 년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 여기는 너무 짧아서 안 된다. 생명체 탄생하기도 전에 별이 수명이 끝나니까. 됐죠? 그래서 B가 더 유리하다.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 중에서 태양계 내의 생명체를 탐사하는 방법 중